지금부터 토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또 지금 화장실 가신 분들도 있고 하신데요. 혹시 여러분들 핸드폰 켜져 있으면 토론 시간 동안 토론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진동이나 무음처리를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예, 오늘 우리는 성 바오로 대성당 과 관련해서 당대 영국 최고의 건축가, 물론 뭐 앞에서 우리 강조 선생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수학에 특별한 또 재능을 갖고 있었던 천문학자였죠. 그래서 이 천문학자로서 또 당시 이 런던 대화재 이후에 런던 도시 재건 사업에 이제 관여하게 되면서, 물론 여기에는 이 크리스토프 렌이라고 하는 아주 이 특별한 과학자도 있었지만, 또 지금 현재 21세기와 관련해서도 또 이 렌만큼 특별한 과학자가 또 한 분이 있죠. 이때 함께 했던 분 중에 로버트 훅이라고 하는 물리학자이기도 합니다만, 우리들한테는 아마 어린 시절 중고등학교 생물학책에서 많이 들었던 소위 말하는 세포라고 하는 이 표현이죠. 세포라고 하는 표현을 처음으로 사용을 했던 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실 이 시기는, 이 17세기는 소위 유럽에서는 과학혁명의 시대로 통칭이 되는 그 시대였고요. 유럽 대륙에서뿐만이 아니고 이 섬나라였던 영국에서도 당시 이런 뛰어난 과학자들이 뭐 여기저기서 등장하던 시기였기도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렌 같은 경우는 우리 강재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무려 91세까지 살았던 분이기도 하고요. 뭐 아이작 뉴턴한테 미적분학 수학을 배웠다고 하는데, 이 어떻게 보면 렌보다 또 더 뛰어났던 천재가 바로 아이작 뉴턴이죠. 무려 나이가 10살이나 어렸던데도 불구하고 뉴턴이 이 렌보다도, 아까 강재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렌이 자기보다 10살이나 어렸던 이 뉴턴한테 수학을 배웠다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21세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바로 이 시기는 뭐 영국을 포함해서 유럽 대륙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음에 만나겠습니다만 데카르트를 포함해서 라이프니츠라든지 아주 수많은 지성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바로 이들이 펼쳐놓은 세계의 결과물이 사실은 20세기, 21세기 지금 현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크리스토퍼 렌이라는 하나의 단순한 뭐 건축가, 설계사 정도가 아니라 이 17세기 전체 유럽 역사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는 성 바오로 성당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만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질문 준비하실 동안 제가 아까 이거는 사실 문제라서 제가 선생님께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물어보고 싶습니다. 아까 세계 3대 화재를 시카고 화재하고 로마 화재, 런던 화재 이렇게. 세계 3대가 아니고 이제 서양 도시에서. 서양 도시에서. 예. 그러니까 한양도 대화재가 있었죠. 한양에서도요? 우리나라 서울도 대화재가 있었고, 뭐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대화재는 많이 있었는데 서양 도시에서는 보통 그 세경호가 제일 큰 화재로 얘기하죠. 보통 이제 그냥 이 자료로서 나올 때는 세계 3대 화재 이렇게 이야기하면 로마 대화재,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로마가 망한 건 우리한테는 여담으로 이렇게 전해오는 거지만 뭐 부패해서 성적 스캔들 때문에 등등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 대화재가 굉장히 큰 문제였고요. 우리하고 가까운 일본에서 도쿄 대화재가 있었다 그래요. 이 런던 대화재 한 10년 전에, 그러니까 1651년 정도에서 도쿄에서 큰 화재가 또 있었고, 그때 우리 조선 땅은 뭐 17세기 중반이니까 그죠?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도쿄 화재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임진왜란하고도 이렇게 그 상관으로 그 위쪽을 한번 연결을 시켜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런던 대화재인데
아까 우리 지도를 통해서 보여줬습니다만 런던 대화제 당시 그 좁은 지역이었지만 당시 그 대화제로 거의 뭐 80% 이상이 불에 타고, 예, 그 런던에 거주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종의 요즘 우리가 표현할 때는 서민 도시 빈민들이죠. 거기에 살았던 왕이나 귀족들은 대부분 좋은 땅에서 좋은 집을 짓고 이렇게 외곽에서 이렇게 있었다면 그 배후 도시 안에는 대부분 그런 빈민들이 살았기 때문에 오늘 강연 내용에서는 안 됐습니다만 크리스토프 레인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서 런던을 정말 프랑스처럼 깨끗하고 화려한 그런 도시로 이제 재구성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컸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아까 힘의 세력에 의해서 여기저기 이렇게 반박을 받고 하면서 결국은 기존에 있던 도심의 주택들하고 함께 전통과 현대가 어울리는 공존하는 방식으로 도시를 재건하게 되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베드로는 12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렸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이 바오로는 33년의 역사. 그러니까 크리스토프 레인이 76세 때 완성이 됐다고 합니다. 그 과정들이 얼마나 고단하고 지난했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들 질문을 통해서 선생님, 강의자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또 함께 확인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 지금부터 질문을 해주시면 우리 강의자 선생님의 답변을 또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예, 우리 이 선생님. 예, 만천동에서 온 이병욱이라고 합니다. 교수님, 그 지난주 이어서 이번에도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그 재원 마련에 관한 그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엄청난 건축을 하면서 어떤 방법으로든 돈이 드는 그 마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것을 짓기 위해서는 어떤 그 돈을 마련하는, 재원 마련하는 방법이 있었는지, 그리고 또 하나, 예를 들어서 우리 동양인은 한국에서는 큰 절을 짓는다든지 불사를 일으킬 때 그게 뭐 돈을 하면은 자기의 업이 소멸되고 또 내세에 좋은 곳에 간다, 또는 돈이 없는 예를 들어서 돈이 없는 그 백성들은 돈 대신에 자기의 몸을 직접 그 불사에 이제 던짐으로써 그걸 지고 나른다든지 함으로써 또 자기 업장이 소멸된다, 뭐 그런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혹시 저런 성당 같은 거 지을 때도 그런 어떤 돈을 그 부담이 할 만한 어떤 일반 백성들, 시민들은 그 직접 자기가 거기에 참여함으로써 또 어떤 자기가 내세에 또 천국에 갈 수 있다든지 뭐 그런 기록이 있는지, 자기가 직접 무슨 뭐 돌 하나로 나눔으로써 어떤 그런 데 대한 어떤 그런 보상을 받을 수 있다든지 그런 믿음이 또 있었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그게 이제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개념은 대체로 중세 때 얘기고, 지금 이제 요 성바오로 때는 조금 더 현대화된 거고, 서양 경우는 일반인들도 참여를 했긴 했는데요. 그러니까 뭐 내세 그런 것도 그러니까 구원이나 뭐, 근데 기본적으로 서양은 일찍부터 계약 관계가 발달했기 때문에요. 중세 때 성당 이런 거 보면은 계약서들도 좀 남아 있고 그래요. 근데 이제 계약 당사자는 일단은 장인 그룹이죠. 그러니까 뭐 가문이기도 하고 무슨 뭐 롬바르디아 순회 석공단 해서 이런 길드 조직, 길드, 가문, 뭐 아니면 개인이 이제 뛰어나면 개인 해서 그거를 주도하는 마스터급에는 뭐 지금 건축가나 똑같이 설계비를 받고 공사비도 받고, 근데 거기 들어가는 인력이나 재료는 뭐 다양하게 충당을 했겠죠. 일단 교단에서 기본적으로 다 그러니까 인력도 이제 일당을 주고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고용을 했을 테고, 재료도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그 나라마다 중요한 대리석 산지들이나 뭐 화강암, 그러니까 이제 유럽
그 전통 건축에서 석재 3대 석재가 화산암이 제일 싸고요. 그러니까 양쪽으로 보면 화산암이 제일 많아요. 그 다음에 근데 이제 강도는 화강암이 제일 좋으니까 화산암보다는. 그리고 이제 대리석은 화려하게 제일 비싸고 주로 화려한 장식용으로, 물론 대리석도 구조재료도 쓰는데요. 그래서 그 중요한 이제 석재 산지들 있으면 거기서 돌 사올 때 다 뭐 돈 내고 계약서.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옛날에 뭐 그 예를 들어서 이성계가 경복궁 지을 때나 이방원이 창덕궁 지을 때 오면 이제 주민 소개령 내려가지고 다 그냥 내보내. 근데 물론 그 사람들을 그냥 쫓아내는 게 아니라 이제 대치지를 주긴 줬죠. 이주할 장소를. 그러니까 우리보다는 그쪽에 서양이 훨씬 더 계약 관계가 일찍부터 발달해 있었고, 근데 무료봉사, 예를 들어서 어떤 종교적인 신앙심대 중세 때의 그 장인들이 돈 받고 일을 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중세 때 장인들이 성당을 짓는, 또 예술가들이 뭐 스테인드 글라스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걸 짓는 행위는 건설 행위나 예술 행위 이전의 구도 행위였단 말이죠. 하나님의 집을 짓는다는. 그러니까 거기에 일단 1차적으로 기독교적인, 그걸 이제 나중에 산업혁명 이후에 영국이 산업혁명 제일 먼저 시작하고 자본주의가 제일 발달한 나라로서 19세기에 영국이 너무 물질화되고 산업화되고 해서 사회가 피폐해지니까 19세기 때 그거를 정신적으로나 제도적으로 고쳐보자고 기독교 사회주의 운동이 일어나요. 그래서 정신적인 치유를 기독교가 담당하고 경제 제도적인 담당을 사회주의가, 그 경제 제도적인 측면을 사회주의가 담당을 해서 두 세력이 이제 손을 잡고, 그때 내건 게 중세 리바이벌인데, 그 건물을 그냥 돈 갖고 그렇게 하지 말고 중세 때 장인들처럼 그 건물을 짓는 거 자체가 하나의 신앙생활인 걸로 해서 그걸 통해서 이제 정신적 안정, 사회적 안정을 노리자. 그러니까 이제 중세가 그만큼 그 모든 뭐 성체나 이런 거는 당연히 이제 왕의 왕궁이었고 전쟁 수행본부였으니까 덜했지만은 종교 건물, 기독교 건물은 신앙적인 바탕은 있었죠. 근데 사후 세계나 하나님께 봉사, 뭐 순수한 의미의 신앙생활의 일부로 무료 참여도 가능은 했었을 것 같은데 제가 뭐 기록을 보거나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근대로 오게 되면은 그런 게 점점 약해지니까요. 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그 사찰 보시도 마찬가지지만은 이쪽도 보면은 대형 기부자가 중요해요, 역시. 그래서 한목에 그냥 목돈 팍 기부하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성당에 예배석을 따로 마련해주고. 근데 이제 후대로 오면서 대형 기부자, 그 다음에 요때쯤 되면은 그 이제 런던에 가면은 그 홀랜드 하우스라는 게 아직 일부 남아 있는데, 빨간 벽돌로 된 다세대 고층 건물들인데 옛날 건물들이죠. 지금 영국이 금융 뭐 자본주의가 제일 발달해. 그걸 이제 미국이 가져가서 더 그 좀 극단화시키긴 했지만, 영국의 여러 가지 그 자본주의가 발달하고 했던 그 근저에 16, 17세기 때 네덜란드 사람들이 많이 이주를 해가요. 그래서 네덜란드 사람들이 굉장히 그 실용적이잖아요. 우리 히딩크 보면 알 수 있듯이, 난 그 양반이 딱 단어 200개, 영어 단어 200개 가지고 못하는 말이 없어요. 우리는 막 어려운 단어 외우고 막 문장 멋지게 만들려고 그러는데 그 사람은 딱 영어 단어 제일 쉬운 거 200개 가지고 할 말 다 하잖아. 그래가지고 이때쯤 되면 이제 영국이 일찍부터 그 부르주아 계층들이 대륙보다 먼저 생기면서 뭐 여러 가지 세금 기부 뭐 등등 해가지고 이제 그 재건 계획이나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권들을 또 나눠주는 거죠. 예. 지금 성 바오로 성당과 관련해서 재원 조달 방법은 결국 그 계약 관계에서는 장인들과 왕 아니면 교회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계약의 그리고 주체는 뭐 대형 기부자, 그다음에 대형 기부자. 그리고 그 당시만 해도 이제 해외에서 아마 삼각무역이 시작된 후가 아닐까 싶은데요. 해외에서 들어오는 돈도 무시 못해요. 예. 근데 참 중요한 물음인 것 같아요, 그죠? 그런 대형 국가 공사를 했을 때 그 재원들을 어떻게 마련했을까라고 하는 문제는 지금 현재 우리도 늘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예, 이병욱 선생님 좋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면 받겠습니다. 막간을 이용해서 이 런던에 가보면요, 아직도 아까 이걸 볼까요? 지도. 요게 여기는 안 나오나? 요거보다 조금 더 바깥이라 안 나오나? 지금 아직 지금도 있는데요. 여기 모뉴먼트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성바오로가 요쪽이고요. 거기서 그렇게 멀지 않아요. 걸어갈 수 있는 거리인데 지하철 한 2개. 요 모뉴먼트라는 게 뭐냐면은 그 여기 보시면은 런던 대화제를 추모하는, 그래서 이제 푸딩 레인이라는 곳에서 처음에 불이 시작된 걸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발화 지점 서쪽 62m. 그래서 이 모뉴먼트는 지하철역 이름이기도 하고 앞에 이제 지하철이 쓰니까 모뉴먼트. 그래서 그 한참 후에 이거를 이제 그 추모해서 지은 거죠. 19세기 때 그림 봐도 여기 남아 있죠, 모뉴먼트가. 그리고 세인트폴 똑같은 이름의 개신교회가 있어요. 코벤트 가든이라고 런던 시내에. 그게 이제 런던 시내에서 제일 좋은 동네 중에 하나인데요. 기본적으로 요 이렇게 사면을 광장을 정사각형으로 딱 만들어서 이제 3면을 그 집합주택, 이제 영국에선 타운하우스. 이쪽 그 저기서는 뭐 옷대리라, 파리에서는 옷대리라고도 그러는데 타운하우스가 있는데 그 타운하우스는 이제 고급이고 가운데 이제 광장이 굉장히 고급 광장인데 그 한쪽 면에 세인트 폴스 처치예요. 이건 아까는 캐시드럴이고, 요거는 이니고 존스가 설계한 건데, 요건 청교도 혁명 이후에, 이게 몇 년도인가? 1636년. 그래서 이제 나중에 불타서 다시 복원한 거긴 한데요. 그러니까 런던 대화제 이전에 르네상스 때. 그래서 이니고 존스라는 이제 이탈리아 영국 르네상스 건축가가 했는데, 이거는 헛간 모델이죠. 그러니까 이제 교회 건축의 모델이 몇 개가 있잖아요. 요즘 많이 하는 게 이제 방주 모델을 많이 쓰고, 현대 건축 요즘은 이제 특히 대형 교회의 경우는요, 다 이제 기독교적으로 의미가 있는, 그러니까 그냥 뭐 그 이렇게 저기 말썽 일으키는 대형 교회 그런 것 말고 이제 조금 그래도 기독교적 성경적인 의미, 성경에서 얘기하는 교회 모델. 아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프리미티브 헛은 이제 학개서 1장 8절 모델이고, 헛간은 네이티버티, 그죠? 그 예수 탄생. 그러니까 이제 말구유니까 마국간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헛간 모델이 보통 이제 개신교에서 그 좀 화려한 카톨릭 성당에 대한 비판적 대안으로, 근데 요즘은 이제 개신교가 더 속삭이는, 더 물질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게 돼버렸지만, 초심이 살아있을 때 요거는 헛간 모델이죠. 그래서 돌을 쓰고 뭐 고전 양식을 땄긴 했지만은 굉장히 장식도 없고, 그죠? 도리스식이잖아요. 벽체 장식도 하나도 없고. 그래서 똑같은 그 이름의 처치가 코벤트 가든이 아주 고급 동네인데, 요런 것들이, 이런 게 굉장히 오래된, 그러니까 막 그 새 아파트는 집합 타운하우스들인데 새 거는 아니고 굉장히 오래됐는데 아주 요게 조용하고 좋은 동네. 그 똑같은 이름의 처치가 하나 더 있죠. 네. 혹시 다른 분 질문 전에 아까 저희 원장님께 인사 말씀하실 때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번 저희 성 베드로 성당 예. 하고 이제 비교를 해서 우리 오늘 말씀하신 이 바오로 성당이 갖고 있는 어떤 건축적 특징, 뭐 차이
혹은 그 동일성, 아까 이제 벽체 문제 두껍고 가벼운 정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혹은 또 베드로는 과학적인 그런 혹은 수학적 기법이 들어가지 못했다면 상대적으로 여긴 들어갔다. 이제 이 정도 이렇게 구별하셨는데, 그 특징이나 또 혹은 이 시기에 이렇게 지어진 성바오로 성당이 갖고 있는 뭐 현대적 의미라든지 영국인들에게 바오로 성당이 갖고 있는 뭐 의미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게 무엇인지 그러니까 한번. 영국인들한테 그거는 저거죠. 우리가 그 유럽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은 런던 파리, 로마 런던 파리가 이제 약간 사선이긴 한데 이렇게 일직선상에 있거든요. 그래서 유럽의 주류 문명이 로마, 파리, 런던을 타고 주축선을 타고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게 유럽의 주류 문명을 이끌어가요. 그리고 그 주류 축에서 약간 이제 벗어난 3대 거대 민족 덩어리들이 있었으니 첫 번째가 이베리아. 근데 이베리아는 이제 뭐 날씨는 너무 덥고 중간에 뭐 이슬람이 들어갔다 나갔다 해서 이제 분위기 좀 복잡하고 게르만족이 있죠. 게르만족은 중심축하고 딱 등을 맞대고 어마어마한 덩어리란 말이죠. 그리고 이제 슬라브 덩어리. 근데 슬라브는 약간 멀어 너무. 그래서 슬라브 쪽이 먼저 유럽을 쳐들어온 적은 거의 없어요. 꼭 보면 이상하게 유럽 사람들이 왜 러시아를 들어가는, 그건 사실 남의 나라 유럽이라고 보기도 어려운데, 그러니까 나폴레옹도 그렇고 히틀러도 그렇고 러시아 잘못 들어갔다가 거기서 망하면서 끝났잖아요. 그래서 그 항상 이제 그 축을 오르락내리락하는, 근데 런던이 늘 이제 그 유럽에 대해서 갖고 있는 좀 열등감 내지는 라이벌 의식, 이제 그런 거를 만회해주는 그 대표적인, 그러니까 성베드로, 로마에는 성베드로가 있고, 물론 라테라노가 정식 로마의 그 로마 대교구 대성당이지만 그 따로 있지만은 사실상 지금 그러니까 로마는 대주교가 없어요. 교황이 그냥 겸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베드로가 있고, 물론 라테라노도 있고, 파리는 이제 노틀담이 있지만 중세양식이고, 아까 이제 다음 주에 베르사유 할 때 프랑스 이제 지금 앞에 나왔던 두 교회하고 좀 짝을 맞추려면은 그 기독교적으로 보면은 노틀담이 그 베드로 바오로의 이제 맞서는 짝인 거고요. 건축적으로는 이제 돔 구조 3대 건물 하면 파리 판테온, 그 생제네비에브, 그러니까 제네비에브라는 성인인데, 그러니까 뭐 베드로 바오로급은 아니죠. 지역 성인이니까, 파리의 지역 성인이니까. 파리는 수호 성인이 생제르맹이고, 이제 그 좀 지역에서 많이 활동하고 파리를 기독교적으로 부흥하고 사회 공헌을 많이 한 이제 주네비에브라는 성인이 있었고요. 그게 이제 그 같이 경쟁하는, 그러니까 베드로, 주네비에브, 바오로, 요게 구조적으로도 비슷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대륙의 대건물급에 맞는 거를 우리도 가졌다 하는 거고, 결국 현대적인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세인폴은 약간, 그러니까 이제 저런 거죠. 막 혁신적인 거는 생각보다 많지는 않아요. 워낙 그 사회적인 성격이 강한 건물이었기 때문에 건축가가 막 순전히 자기 창작력만 가지고 막 새로운 작품을 하기에는 이건 사회적으로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중앙정부 청사 이런 거 하는데 막 그거를 무슨 프랭케리 건물처럼 할 수는 없죠. 어느 정도. 아니면 안동 저쪽에 보면은 경북 도청도 보면 건축하는 사람들이 보면 웃기는 건물이에요, 그거는. 근데 또 그 여러 가지 그 국민적인 사회성이라든가 또 그런 것들이 또 반영이 돼야 되는 건물도 있고, 그러니까 샘폴 같은 경우가 그런 건물이었죠. 그러니까 건축가가 막 창의력을 발휘하기보다는 영국이라는 민족 정신이 를 이제 좀 이렇게 북돋주면서 동시에 대륙에서 앞서가던 문명하고도 보조를 맞추고 그 절충. 그래서 대표적, 아까 이제 시간이 없어서 설명을 못 드렸는데, 이게 요게 이제 성베드로 대성당 원래 첨탑을 세웠으면은 완성됐을. 근데 이게 실제로 첨탑 없이 외관을 제가 지난번 거 있나? 세인 피터
예, 지금 이제 이렇게 이게 이제 세인피터스의 첨탑을 원래 지으려다가 못 짓고 지금 남아 있는 상태인데, 그거를 세인폴하고 비교해 보면은 또 앵발리드랑 비교해 보면 여기 이제 첨탑이 있단 말이죠. 세인폴은.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는 카톨릭 건물인 거를 말하는 거고, 왜냐면 첨탑이 중세 때 성당, 카톨릭 성당에서 쓰던 거니까요. 근데 동시에 여긴 첨탑이 없단 말이죠. 앵발리드는. 그러니까 이 국민의 자존심에서 앵발리드를 압도하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앵발리드는 수직 비례인데 전체적으로, 그죠? 요거는 정사각형 비례예요. 그래서 이거는 영국 로마네스크 전통. 그래서 영국 로마네스크 때부터 프랑스 로마네스크 고딕은 수직으로 올라가고요. 영국은 수평으로. 그러니까 이제 영국의 가장 기본적인 국민 정서가 낭만성인데, 어떻게 보면 여기도 양극단이 심한데, 한쪽으로는 굉장히 자본화, 실용적이고 실용주의, 자본화된 실용주의가 지배하고 금권주의가 지배하고, 한편으로는 굉장히 낭만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낭만주의를 대표하는 낭만주의, 그러니까 뭐 호반 시인이라든가 이런 문학에서도 보면요. 그리고 회화에서도 보면은 사실 대륙의 낭만주의는 바로크 때 네덜란드 풍경화 정도인데, 진짜 낭만주의의 본사는 영국이란 말이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그 자연 지형도 영국이 보면은 산이 높지가 않아요. 그리고 초원이 많고요. 잔디가 잘 자라고요. 그래서 약 그 알프스 기슭의 오스트리아 뭐 이쪽 스위스 지역과 더불어서 이제 유럽에서 경치가 제일 좋은, 그래서 일찍부터 자연 그 농촌 문화나 뭐 가드닝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달을 했고요. 그래서 이거는 충분히 이때 이제 높이 경쟁을 했기 때문에 앵발리드랑 돔 자체의 높이는 앵발리드보다 높이 올려서 그걸 이제 기술력이나 뭐 이런 걸 자랑을 하고, 길거리를 오가는 모든 런던 시민들, 영국 국민들이 직접 접하는 파사드는 영국의 국민 정서. 그러니까 이거는 영국 국민 정서에 좀 안 맞을 수 있다는 얘기, 당시에는. 그래서 첨탑 넣고 뭐 해가지고 굉장히 그러니까 건축이라는 게 미술이랑 문학이랑 달라서요. 이게 이제 사람이 들어서 사는 건물이고 어마어마한 구조물이기 때문에 공사비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뭘 이렇게 건축을 통해서 표현할 수 있는 게 상세하게 여러 가지가 나오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덩어리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낭만적인 국민 정서를 수직성을 거부한 수평성.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듯이 옆으로 이게 어마어마하게 길단 말이죠. 이걸 보면 영국 사람들은 영국의 중세 성당을 떠올리죠. 그래서 프랑스 중세 성당이 또 긴데, 왜냐하면 대체적으로 중세 성당 중 유명한 것들은 수도원을 겸한 경우가 많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수도원 부분이 다 철폐되고 건물만 남아서 원래부터 그것만 있는 줄 알지만은, 그래서 수도원이 들어가다 보면 건물이 길어지기 쉬운데, 그래서 프랑스 고딕 성당도 이렇게 수평 길이가 좀 되는데 영국의 절반 정도밖에, 영국은 120m짜리 건물도 숱하거든요, 중세 때. 이것도 한 100m 안팎 될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는 높이하고 삼중돔 뭐 해가지고 세인 피터스와 앵발리드를, 그리고 요거보다 이제 뒤늦게 지어진 게 파리 판테온. 그거는 또 요거보다 더 높이 올라가요. 거의 약간 더 높이 가요. 그래서 높이 경쟁이 있었던 거고, 그거는 뭐 지금도 높이 경쟁 아직도 있으니까 좀 무의미한 경쟁이긴 한데요. 동시에 옆으로 긴 수평성, 그 다음에 인면의 요 정사각형, 이런 게 이제 영국 국민 정서를 비례를 가지고 표현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아까 프랑스 바로크가 이탈리아주의와 프랑스주의, 그거의 두 번 꺾은 버전이 영국에서 여기서 이제 드러난 건데, 그래서 근대로 넘어오는 길목에서 이제 뭐 과학적인 발전, 공학적인 발전도 그것도 있었고, 좀 전에 벽체 줄어들고 공간이 넓어지고 한 게 그거고요.
또 하나는 이 그러니까 근대적 통일 국가가 프랑스가 제일 먼저 생기고 그다음에 영국 생기고 나중에 이제 이탈리아, 독일이 1871년에 통일이 되잖아요. 그래서 근대적 통일 국가가 뭐 프랑스는 프랑스와 1세부터 이미 완벽 뭐나 삼국 통일이나 후삼국 통일처럼 완전히 한 나라는 아니었지만 그래서 그 초기 근대 때 바로크까지 초기 근대 때 이루었던 중요한 업적 중에 하나가 이 민족 국가의 기본 개념하고 기본 개념이라는 게 정치, 경제, 문화, 국민 정서, 뭐 역사, 예술, 물론 제도, 행정, 법 제도도 당연히 중요한 거고요. 그거가 1차적으로 완성이 되고 그걸 기반으로 이제 19세기 제국주의 때 완전히 근대적 국가가 딱 기본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19세기 제국들을 지구 전체 역사에서 보면은 굉장히 그 이제 침탈과 약탈의 역사인데 그 각각의 나라들을 놓고 보면은 지금 20세기, 21세기 유럽의 그 부와 여러 가지 국가 시스템이라는 게 사실 그때 생긴 게 많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그 근대 국가의 개념 중에 이 민족 정신, 건축에서 국가 양식이라는 컨셉이 프랑스 루이 14세가 제일 먼저 세웠고 그 뒤이어서 루이 14세와 이제 뒤늦게 라이벌 관계를 이루려고 원했던 찰스 2세도 영국의 바로크를 통해서 영국의 국가 양식이라는 거를 완성을 시킨 거죠. 그러니까 국가 양식이라는 게 뭐 그냥 영국 중세 때 뭐 농가 전통 양식 그대로 갖다 써 이거는 아니죠. 그거는 그냥 전통 버나큘러지. 그거는 국가 양식이라는 거는 적어도 그 세계 문명 속에서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위치, 동시에 우리나라만의 고유성 이게 잘 융화가 돼야 되는 건데 이제 지금 한국 사회가 어려운 게 국가 양식이 없어요. 그냥 유리로 새 건물 해가지고 카페에 가서 젊은 애들 티닥거리고 사진을 찍어서 인스타나 올리고 6개월 지나면 이미 철진한 거다 돼. 옆에 새 건물 생기면 그를 또 우르르 가가지고 건축 공간이라는 것부터 사람들이 굉장히 그 다양한 층위가 아주 그 가장 상위 레벨의 어떤 민족적 정체성부터 가장 이제 하위 레벨의 정말 그 말초적인 감각까지 굉장히 공간에서 사람들이 받는 영향이 다층적인데 우리나라 그 상층부 사회적 레벨에서의 공간에 대한 컨셉이 지금 사실 굉장히 빈약한 상태죠. 그래서 이제 1960년대, 70년대 때 그런 이제 한국적 모더니즘 논의가 조금 있다가 결말을 못 냈죠. 그러니까 그냥 뭐 새로 짓는 건물에 계속 기와 올리고 이제 이렇게 가니까 너무 한쪽으로 쏠려 있는 건데 이제 건축가들이 창작물을 못 낸 그 좀 책임도 있지만 그 한국적 그러니까 이 시기일수록 그러니까 세계화가 많이 인간의 일이라는 게 개인이건 사회 국가건 간에 아니면 지구 문명 전체건 간에 늘 양면적이란 말이죠. 한쪽이 있으면 다른 쪽에 반드시 밸런스를 잡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세계화가 이렇게 진행이 될수록 민족 정체성에 대한 게 밸런스를 잡아줘야 된단 말이죠. 세계화를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근데 지금 우리가 한쪽이 밸런스의 한쪽이 무너져서 축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약간 그 사막에서 방황하는 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힘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약간 거시적으로 보면은 이런 사회적인 측면, 뭐 법, 제도, 경제, 일자리, 뭐 개인 간의 폭력, 뭐 등등등 수도 없이 뭐 젠더 갈등 수도 없이 많겠지만 적어도 이 공간 환경에서 봤을 때 좀 거시적인 차원의 그런 국가 양식이 결여되어 있다. 근데 여기는 이제 그걸 프랑스나 영국은 그걸 만든 거죠. 바로 그때 그걸 기반으로 계몽주의를 두 나라가 이끌잖아요. 뭐 굉장히 중요한 지점을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혹시 질문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예, 받겠습니다. 혹시 요 선생님 질문 받기 전에 방금 선생님 말씀하셨는데 한국적 국가 양식을 혹시 선생님께서는 고민해 보신 적 있습니까? 있죠. 근데 영업 비밀이라. 그래도 우리 대구 시민을 위해서 간단하게 한번 이렇게 제안을 해주시면. 그냥 시간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일단 조선 이전은 사실 의미가 없고 지금 한국 사회에서 조선부터 해서 이제 2000년 초반까지의 한국 뭐 건축뿐만 아니라 문화나 모든 예술 사회 전축으로
굉장히 그 다질성이 뛰어난 문화거든요. 한국의 현대 문화라는 게 생각보다 이제 다양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서양은 동양을 모르잖아요. 전혀 무식할 정도 모르는데 우리는 동양도 알고 서양도 알고. 그래서 이 건축도 보면 굉장히 층위가 굉장히 다층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시간의 문제를 잘 좀 컨트롤해야 되지 않을까. 예, 선생님. 우리 전통 사회가 예. 뭐 그게 무슨 역사를 꼭 준수해야 돼야, 그것도 조선 시대나 뭐 고려 시대 때 어떤 정원이 어떻고 그때의 그 사람이 군집, 예를 들면 경주 같은 데는 그것도 뭐 100만 인구가 살았다 해도 지금 저 모습하고 지금 선생님이 2주에 걸쳐서 강의해 주신 서양 문화에서의 그 캐톨릭 그 성당 같은 거나 혹은 프로테스탄트의 교회 같은 건물, 그건 참 우리가 참 귀한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미래 한 30년을 내다본다면은, 그때만 원재임 선생님께서 리타이어 하셔가지고 우리도 도시, 이미 주어진 도시보다는 근대에 조그마한 40-50만 조그마한 그런 건물 도시가 다시 쓴다면, 그때 주어지는 어떤 건물 양태나 이런 걸 상상해 본다면, 그때 선생님이 또 과거에 대학에서 강의를 하셨으니까 자문 역할을 하신다고 생각해서 그때의 우리 미래 도시나 건물이, 예를 들면 우리는 당장 밖에 나가면 동해부터 먼저 갑니다. 구청부터 먼저 갑니다. 시청도 가야 되잖아요. 그렇지? 그러한 건물이 어떻게 발전하려고, 그렇게 발전돼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우리 시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뭐 관공서 건물 이렇게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시청이 있으면 옆에 보건소가 있고 보건소 옆에 있으면 또 다른 게 같이 이렇게 복합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그런 공간, 따로 이렇게 여기저기 분산되어 있기보다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관공서 양식은 두 종류죠. 공무원 양식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경북도청 같은, 뭐 전남도청도 마찬가지, 모안해진 것도 보면 이제 돌로 해서 고전. 근데 그것도 보면 이제 두 종류, 서양 고전이 있고 한국 고전이 있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 헌법재판소나 이런 거는 이제 서양 고전이고요. 대법원 건물 이런 거는 서양 고전이고, 경북도청은 한국 고전일 거야 아마, 그죠? 그런 게 있고, 이제 아니면은 그 시대에 제일 보편적인 첨단 양식을 좀, 그러니까 요즘은 유리 건물이죠. 그러니까 그 관공서 건물들 보면은 90% 이상 다 유리, 그러니까 일반 오피스 건물하고 같은데 오피스처럼 이제 고층으로는 안 올라가고 약간 넓적한. 근데 이제 간판 띄고 보면은 이게 관공서인지 모르는, 오피스 건물하고 구별이 안 가는. 그래서 그 두 종류인데, 이거는 글쎄요, 관공서가 어떻게 보면 조금 이제 자유롭단 말이죠. 그래서 회사 사옥 그러면은 회사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요즘은 이제 회사들, 그 대기업들도 부자들이 돼가지고 돈 있는 데들은 외국 건축가들한테 많이 맡겨요. 그러니까 참 특이한 건물 하나 딱 지어놓으면은 이제 국민들 수준이 높아져서 그거 자체가 그냥 더 이상 더 없이 좋은 홍보 효과가 되니까요. 근데 관공서는 이제 그런 제약에서 조금 자유롭기 때문에, 근데 굉장히 복잡한 얘기인데, 근데 또 관공서는 옛날에 하도 뒷거래가 많아가지고요. 요즘은 다 이제 턴키나 뭐 현상공모로 다 하는데, 그래가지고 심사위원들이 들어가면 그냥 심사위원들이 또 뒤에 로비를 받고 이래가지고, 저도 심사 많이 들어봤는데 그냥 투표를 해버려요. 10명 들어오면은 그 토론도 안 해요. 어떤 데는 귀찮으니까 해봤자 그냥 10명에서 뭐 3개나 4개 남으면은 해서 제일 많이 나온 거 하고 그냥 집에 가요. 그래가지고 약간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게 건축 양식이라는 게 사회의 총 집합체이기 때문에 뭐 건축가 한 명이나 누가 이렇게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그러니까 지금 이 현상공모나 턴키 시스템이 부작용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상대 우위적으로 봤을 때 그 뭐 여러 가지 뒷거래나 이런 그 뭐 로비나 이런 거로 인한 피해보다는
그냥 건물이 획일화되는 피해가 더 적다라고 보고 그냥 밀고 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뭐 등등 해서 이런 추세는 뭐 앞으로 상당 부분 계속될 텐데, 또 인간의 문명사라는 게 한쪽에 극으로 가면 또 이제 그 반대를 찾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물질화, 지금 한국 사회의 가치관이라는 게 결국 외모랑 물질밖에 없는데, 이게 극으로 가서 이제 사회가 엎어지면은 그때 이제 다시 정신적 가치를 주섬주섬 찾기 시작할 거란 말이죠. 그때쯤 되면은 이제 건물에 대해서도 조금 더 인간의 근본적인 정서나 인격적 가치랑 교감을 할 수 있는 건물들에 대한 이제 모색들이 시작이 될 거란 말이죠. 그게 아까 뭐 질문을 30년이라고 구체적으로 숫자로 해주셨지만 꼭 구체적이 30년이 아니더라도 그게 언제가 될지는 사실 그거를 예측하기는 좀 쉽지가 않죠. 근데 이제 그렇게 됐을 때 비로소 좀 마음 편하게 쉴 수 있고, 그래도 딱 공간에 들어갔을 때 이렇게 감각적으로 흥분시키는 공간이 아니라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그래도 뭔가 좀 사유를 하고, 아니면 뭐 그런 공공 건물 같은 경우는 이제 기념비적으로 해서 뭐 영혼을 때리는, 영적 감흥을 일으키는 뭐 그런 표현을 이제 많이 쓰니까요. 그런 거를 찾는 시대가 또 오겠죠. 지금은 아주 시각적인 표피적인 자극, 그다음에 유리, 그다음에 공간보다는 그 속의 콘텐츠에 집중을 하죠. 뭐 유명한 뭐 디저트집, 그것 때문에 그냥 평범한 유리 건물인데 그 건물 자체가 유명해져 버리는, 아무런 건물 자체로만 봤을 때는 조형성이나 작품성이 없는데 그 속에 있는 콘텐츠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이제 물질과 한국 사회 전반적인 가치관이 그대로 반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건물이라는 게 이게 묘해가지고요, 그 시대의 대표적인 가치관이 그냥 대부분 투영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물질 기계의 외모잖아요, 이 시대의 가치관이. 그리고 그 건물을 바라보는 한 시대의 가치관은 사람 몸을 바라보는 가치관하고 신기하게 똑같아요. 지금 우리가 사람을 평가할 때 가치가 외모, 그다음에 기계적 효율, 업무 효율, 그다음에 그 사람이 얼마나 금전적으로 부유한가,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그 세 가지로 평가를 한단 말이죠. 근데 건물도 그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가치 기준이. 우리 인간의 욕망이 그대로 지금 건물로 지금 예. 풀게 나오네요, 그죠? 혹시 선생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관공서 건물 중에 선생님께서 생각하시기에 가장 그래도 대표적으로 정말 우리 인간에게 영혼을 안정되게 해줄 만한 그런 대표적인 건물 전국에서 한번 찾아본다면, 혹은 뭐 서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건물이 있나요? 그러니까 영적 감흥까지는 힘들고, 관공서는 최근에 다행인 게 약간 이제 제3의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관공서 건물을 그 동네의 종합 쉼터 같은 걸로 만드는. 그러니까 공간도 이제 유리 건물 하면 뭐 예를 들어서 용산구청이나 용인시청사 이런 게 보면 이제 완전히 그냥 딱 유리로 딱 박스로 짜가지고요, 외부하고 완전히 단절되고 열효율도 형편없고 여름에 덥고 뭐. 근데 이제 공간을 잘게 쪼개서 이제 얼개도 좀 느슨하게 열어서 사이사이에 쉬는 공간도 많이 두고 녹지도 좀 들어오고, 그다음에 운영도 보면은 이제 상당히 개방적으로. 그러니까 그 유리 건물 딱 가면 그 정문 보면 차양 쫙 나와 있고 뭐 괜히 들어가기도 겁나고, 뭐 들어가면 야단 맞을 것 같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는 또 공무원들 그 약간 고압적인 게 아직은 좀 남아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런 거 없이 운영도 굉장히 개방적으로 하고, 이제 그 구성원들도 굉장히 친절하지고 해서 공간이 굉장히 이제 개방되고 잘게 쪼개지면서 수평으로. 그러니까 그게 이제 좀 부지나 이런 데 여유 면적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서울에서 그런 데들 좀 나오기 시작해요. 예. 근데 그런 쪽으로 이제 앞으로 많이 좀 확장이 돼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약간 이제 그 지자체 장들 중에도 보면은 이제 그런 이렇게 모여서 개인 이렇게 좀 한 20명이 모여서 그런 쪽으로, 그러니까 뜻이 맞는 지자체장들끼리 모여서 뭐 스터디도 하고, 우리 자치구에서 우리 자치제에서 그 짓는 공공 건물은
가급적 좀 이런 쪽으로 몰고 가겠다. 근데 그거를 이제 그 지자체 장이 마음대로 할 수는 없어요. 다 심사를 하기 때문에. 근데 예를 들어서 최종 심사위원은 이제 교수나 불려가면은 새 안이나 내안을 놓고 하니까 그거 넣는 거는 공무원들이 정해요. 그러니까 그 올리는 것부터 그러고 설계 지침서를 내보낸단 말이죠. 설계 그 공모 발주할 때. 그러면 방향을 이렇게 이제 개방적이고 좀 주민들이 와서 쉬고 유모차도 오고 노인네들 휠체어도 오고 뭐 해가지고 녹지도 두고 그 폴리라 그래가지고 요즘 이제 그 약간 도시 휴식 공간을 점차 강화해가는 추세거든요. 그런 게 관공서에서도 나타나고 있어요. 제가 지금 그 관공서는 이름이 좀 길어서 늘 길어요. 복잡해서 지금 일일이 그 정확한 이름을 기억을 못 하는데 안 그래도 제가 지금 서울 시내 건물을 지금 한 두세 달 계속 찍고 다니는데 그래서 마스크 여담입니다. 마스크를 쓰고 두세 달 외부에 사진을 찍었더니 얼굴 컬러가 투톤이 됐어요. 위는 까맣고 볼은 하얗고. 그래서 굉장히 그 관공서도 우리나라가 많이 변하고 있구나 하는 예들이 많지는 않은데 몇 개 찍었던 기억은 납니다. 앞으로 좀 그런 쪽으로 많이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예. 밖에 나갔을 때 이용할 수밖에 없는 제일 큰 이유가 거기 가면은 기본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여름철에 시원하지요. 겨울철에 따뜻하지요. 그러니까 그게 최소한으로 뭐 3, 4천 원, 4, 5천 원 거기다가 뭐 과일맛 좀 보태면 만원, 아이스크림 보태면 14,000원도 값지다. 그걸 이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저 대학에서 건축학을 가르치시는 분으로서 이런 현상을 막을 수는 없겠죠. 저걸 어떻게 보십니까?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우리나라가 그 사이에 공공 영역이 생각보다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도 보면은 공공 문화 시설들이 상당히 좋은 데가 많거든요. 그런 데가 지금 말씀하신 이제 열환경 문제라든가 그것도 다 컨트롤이 잘 되면서 가서 이제 문화 시설들도 즐기고 가격도 훨씬 더 저렴하고요. 그래서 공공 영역을 좀 잘 검색을 하셔서 그 사적 근데 물론 이제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또 장사가 잘 되는 게 좋잖아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 힘든데 카페들도 타격이 크죠. 근데 이제 그거랑 다른 문제로 공공 영역을 잘 검색을 해서 그거를 활용을 좀 한 1, 2년은 좀 1, 2년 훈련 기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공공기관이 지금 우리나라 생각보다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공공 영역이. 그 사이에 한 1, 20년 그 뭐 저는 정치적으로도 저는 박쥐 같은 인간이라 늘 중간에만 있기 때문에 뭐 정치적으로 어느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지난 한 1, 20년 동안 국가가 그냥 뭐 이쪽 정권 저쪽은 상관없이 다 잘 해가지고 우리나라 공공 영역이 생각보다 많이 발전해 있어서 공공 영역을 활용하시라고 제안을 드려 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혹시 시간은 다 됐습니다만 예, 우리 두 분 질문 제일 뒤에 계시는 분부터 먼저 받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학 공부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일본 문학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연 들으면서 아까 말씀 나왔는데 일본 대지진 1657년이었나 그때 대지진 이야기 들었던 거 생각하면서 오늘 강연 재밌게 듣고 있습니다. 오늘 강연에 관해서 한 가지 좀 들으면서 궁금했던 점입니다만 이 대화재를 계기로 해서 건축 개혁이 어느 정도 일어나고 그게 양식이 어느 정도 변화가 있었다고 오늘 강연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오늘 말씀해 주신 대표적인 심볼이 되는 큰 대형 건물들이 내화성이나 그런 것들이 고려돼서 지어지게 되었다는 그 계기가 대화재였는데 그 이후로 대건축물을 통해서 그 서민 건축이라든가 그런 쪽에도 이런 내화성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적용되는데 혹시 어느 정도 기간이 대체로 걸리는지가 좀 궁금해졌습니다. 서민 건축이라는 것들이 저는 건축학에 무지하기 때문에 건축학에 있어서 어느 정도 위치를 점하고 있는지가 좀 궁금해졌고요.
또 이런 대표 건축 양식 변화가 일어날 때마다 일반 서민 건축에도 영향이 꽤 크게 일어나는지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해져서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런던 대화제의 경우는 그 전까지는 중세였거든요. 그러니까 서민 주택이 대부분 목조였어요. 근데 대화제 이후에 이제 건축법이 강화가 되는데 석재는 비싸서 못 쓰고 벽돌을 많이. 그래서 요 스튜어트 왕조 이후에 이제 그게 17세기 말에 1666년에 대화제 나고 그러다가 18세기 오게 되면은 영국이 이제 하노버 왕조로 넘어가거든요. 그게 이제 조지 왕 시리즈예요. 조지 1세, 2세에서. 근데 조지 1세가 독일 사람인데 근데 원래부터 독일 사람이 아니고 그 전에 영국 왕실의 영국 귀족이 독일 귀족으로가 갔다가 그러니까 독일은 이제 그 당시에 통일 국가가 아니라 여러 수많은 나라로 쪼개져 있었으니까 그 쪼개져 있는 나라 중에 하노버 쪽으로 영국에 있던 귀족인가 왕족인가가 갔다가 그 사람이 다시 이제 한 200년 지나서 귀환한 건데 영어를 하나도 못했어요. 왕이. 근데 그 조지안 시대 때 이 조지 왕이 뭘 갖고 들어가냐면 독일에서 벽돌 건축을 갖고 들어와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려도 이제 홀란드 사람들, 네덜란드 사람들이 런던으로 많이 들어가는데 네덜란드가 또 벽돌 건축이 뛰어나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18세기 조지안 아키텍처가 대표적인 벽돌. 그래서 그때 이제 서민 건축들도 벽돌 건축으로 많이 대체가 되면서 그러니까 지금같이 뭐 갑종 방화문 뭐 계단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그 방화 아니면 뭐 그 화재 경보 장치 뭐 이런 거는 그 당시에는 없었으니까요. 그렇게까지 지금처럼 자세하게는 안 되는데 일단 재료가 목조에서 벽돌로 상당 부분 많이 바뀌면서 화재에서 좀 많이 보호가 됐죠. 그리고 이 그러니까 서민 주거사는 유구가 안 남아 있기 때문에 연구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19세기 이후부터는 뭐 예를 들어서 뭐 19세기 런던 노동자 구역 이런 것도 그 당시에는 굉장히 비참하고 안 된 얘기지만은 이제 시간이 지나놓고 보면은 그런 게 다 지금도 뭐 우리나라도 옛날에 굉장히 혐오 시설들이 문화 유적이 되고 뭐 근대 문화 유산 이런 식으로 근데 거의 안 남아 있고요. 근데 그 고급 양식 옛날 이제 그 전제 시대 때는 왕 쪽이나 귀족 건물하고 서민 건물은 이제 종류가 스펙이 완전히 달랐기 때문에 왕궁 건축에서 고급 공공 건축에서 시작된 새로운 건축 양식이 구체적으로 서민 건축에 이식된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 서민 건축도 그것대로 역사적 진행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고급 공공 건축의 역사 진행과 매치를 시킬 수는 있겠죠. 그 다음에 영국 같은 경우 산업혁명이 이제 1760년에 일어났다고 하지만 60년대 그 프로토 그 인더스트리얼 리포메이션 해가지고 리볼루션 해가지고 이미 한 18세기 초부터 산업혁명의 징조들이 단편적으로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산업화의 아주 초기 현상에 그러면서 건설 산업에도 일대 변화가 와서 그때 18세기 영국 사회에 뭐가 유행하냐면 주거 산업에 패턴북이라는 게 유행해요. 패턴북.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이제 카탈로그 같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그 전까지 귀족들이 쓰던 뭐 고전 오더, 뭐 아취 이런 거를 주택업자들이 산업화된 방식으로 싼 값에 대량 생산해서 아주 서민주택은 아닌데 중산층 주택 정도까지는 이제 쓰기 시작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렇고 서양도 그렇고 이제 약간 서민층에서는 그 권력층이나 지배계층의 문화에 대한 좀 뭐 부러움이나 그거를 쓰고 싶어 하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현상 정도가 있었다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받겠습니다. 예. 대구에도 거의 20몇 년 살고 서울에도 20몇 년을 살았는데 외국에 한 몇 년 하고 대구의 친구들이 서울에 올 때 어디를 좀 데리고 가달라고 해서 옛날에는 63빌딩하고 이제 근래에는 롯데몰이고 그런데 대구에 다시 내려온 지는 지금 한 3년 가까이 되거든요. 근데 또 서울에 있는 친구들이 대구를 소개해달라 하는데 저는 교수님께도 그렇고 두 분 교수님께 여쭈고 싶은 게 서울을 방문하는 외국인 뭐 아니면 또 친구들이나
꼭 한 서너 군데를 서울 소개하는, 우린 어디론가 가서 뭘 먹든지 아니면 구경을 하든지 어느 건물에 들어가잖아요. 뭘 보여주기 위해서는. 그럼 한 서너 군데에 그 임석재 교수님께서 소개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예, 대구도 또 교수님 소개해 주시면, 만약에 그러고 또 더 하나, 제가 이제 손주가 곧 크고 있는데 어디를 데리고 간다면은, 만약에 뭐 또 특히 교육적인 것도 고려하고, 아까 뭐 안정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시대성 이런 걸 말씀하셨는데, 뭐 일반적인 롯데몰 63빌딩 뭐 이것도 좋지만, 물론 또 이순신 뭐 동상 있는데 교보문고 뭐 아니면 리움 미술관 뭐 등등, 저는 또 그림을 하니까 그쪽으로 많이 또 소개를 하긴 했지만, 좀 건축하시는 교수님의 시선에서는 어떤 곳을 또 하실는지 궁금합니다. 좀 예, 소개받고 싶습니다. 두 분 교수님께. 예, 그 필기 준비하세요. 예, 도봉, 예, 도봉 평화문화진지. 평화문화진지. 그게 이제 6.25 때 북한 애들 탱크 밀고 내려오는 거 막으려고 세워놓은 콘크리트 구조인데, 그걸 이제 도심재생으로 공원으로, 그 옆에 바로 붙어서 창포원이라는 작은 숲 공원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1호 서울 지하철 1호선하고 7호선 도봉산역 이게 내리면은 1분 거리예요. 바로 코앞에 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서울식물원, 강서구 마곡지구에 마곡나루역에서 걸어서 3분 거리입니다. 9호선하고 공항철도 마곡나루역. 그다음에 세 번째는 선유도공원, 양화대교 한 중간에 있는데요. 그 선유대교 앞에 버스도 쓰고, 합정역 2호선 합정역에 내려서 버스 보시면은 거기 그 다리 중간에 버스가 쓸 거예요 아마. 예. 저는 시간이란데 기차 시간 때문에 가야 돼. 대구는 빨리 말씀해 주시면. 아니 저는 뭐 건축하는 사람이 아니고 철학하는 사람인데, 우리 원장님 혹시 대구 소개할 만한 데 있으면 한 말씀해 주시죠. 대구 근대 골목 우선 첫째로 꼽으면 됩니다. 예. 그다음에 경상감룡 뭐 이러는 거죠. 예, 현대 건물로서는 계명대학 성서에 오면 계명대학교 캠퍼스가 아주 한 볼만합니다. 전국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캠퍼스가 뛰어납니다. 반야월역은 지금 잘 남아 있나요? 그리고 동천역인가도 있죠, 같이. 동천역인가요? 예, 옛날 간이역. 근데 그게 이제 좀 방치됐으면은 그렇고. 예. 예, 그러면은 제가 스스로 인사하고 저는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두 번째 주제입니다. 성바오로 성당 크리스토프 레헨을 소개해 주시고 또 강연해 주신 우리 임석재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제가 기차 시간 일정을 또 모르고 지금 진행을 했습니다. 예. 근데 뭐 사실 여러분들 이렇게 시골 같은데 산이다, 계곡이다, 뭐 강이다 이렇게 가보시면 천편일률적입니다. 각 지자체장들이 만들어 놓은 그 데크 시설들 어딜 가도 똑같아요. 굉장히 획일적이죠, 그죠? 효율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우리가 이렇게 어딜 가도 그런 획일적인 데크 시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그 자연이란 공간을 또 파괴하는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저도 이 강의를 들으면서 한국적 국가 양식이 과연 어떤 걸까 궁금한데, 우리 다음 시간 베르사유 궁전하고 한번 보면서 그렇게 한번 확인을 하시죠. 다음 시간은 뭐 여러분들 또 잘 알고 있는 루이 14세라고 하는 절대 군주죠.
오늘 얘기했던 여기 이 소위 말하는 힘없는 왕입니다. 어떻게 보면 찰스 2세는 힘없는 왕이 자기 권력을 좀 이렇게 드러내 보려고 이런 이제 궁전을 성당을 짓게 했지만 프랑스에서는 절대 권력을 가지고 이 궁전을 지으면서 자기 스스로 태양왕이라고 했던, 유럽에서는 뭐 당대 최고의 권력을 가졌던 한 사람을 또 이제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이 좋아했던 건축가가 있죠. 베르사유 궁전. 물론 자기 생전에 다 완성은 못했습니다만 그 얘기들을 다음에 들으면서 이 바로크 건축 양식 세계 영역을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요. 추석 연휴 끝난 다음 날 저희들은 계속 합니다. 여러분들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고맙습니다.